자, 지금부터 보시는 것들은 전산회계 1급에 나오는 이론적인 부분들을 모아놓은 파이널 요약 자료입니다. 이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볼 거고요.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수업을 다 들으셨고 한번 1회독, 2회독을 하셨기 때문에 마무리 정리한다, 머릿속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시험은 이론이 재무회계, 그 다음에 원가회계, 부가가치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먼저 회계, 재무회계부터 시작을 합니다. 재무회계를 시작하고요. 그 여러분들 프린트는 4페이지를 펼치시면 되겠죠? 4페이지입니다. 먼저 회계 기초 부분입니다. 회계 기본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전체 5가지로 이렇게 목차를 짤 수가 있는데, 먼저 회계의 기본 개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회계의 기본 개념입니다. 첫 번째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회계의 목적을 물어봅니다. 가장 큰 회계의 목적은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사이에 유용한,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뭐 이런 표현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들은 내부 이해관계자가 있고 외부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또 다른 말로는 내부 정보 이용자라는 말도 쓰고 외부 정보 이용자라는 말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의 가장 큰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파악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측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재무상태표의 정의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 손익계산서의 정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정의가 왜 여기 회계 목적이 있느냐, 우리가 재무제표 5가지를 바로 뒤에서 하겠지만 그 5가지 중에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의들이 이렇게 회계의 목적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의 종류, 개정 과목들을 보겠습니다. 우선은 재무제표의 종류 5가지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재무제표의 종류 5가지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요건 암기하는 거는 이제 전산회계 2급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정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재무상태표입니다. 우선 재무상태표의 정의는 일정 시점에 첫 번째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 이게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재무상태 이게 키워드고요. 재무상태는 시험에 다른 말로 재산상태라는 말로도 나왔습니다. 재산상태라는 단어로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점, 재무상태 혹은 재산상태 이런 식으로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재무상태라는 것은요, 산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 산식을 T계정을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이것도 뒤에 가서 또 자세하게 볼 겁니다. 그 다음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재무상태표와 더 다른 점, 요건 일정 기간이라는 겁니다. 요거 2가지를 바꿔가지고 시험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다르게 틀리게 해서 내니까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었고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입니다. 그리고 경영성과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었죠. 경영성과는 산식으로 나타내어 보면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다,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다 라는 기본 산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는요 전부 다 일정 기간입니다. 일정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는 일정 기간의,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자본변동, 이름에 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의 현금흐름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정 기간의 현금흐름을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5번 주석하시기 전에 바로 밑에 당구장 표시를 잠깐만 보세요.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거는 시험에서 보기 하나로 나온 적이 있어서 넣어놨습니다. 시험에서 보기로 나온 적이 있어서 넣어둔 겁니다.
자, 마지막 재무제표 5번째 주석입니다. 주석은 키워드가 별지입니다. 별지이고요. 요거는 이제 주기라는 오답으로 나옵니다. 주기라는 오답으로 나옵니다. 주석이라는 단어랑 비슷하니까요. 주기라는 오답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재무상태표입니다. 자,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자, 방금 재무제표 종류 5가지를 했기 때문에 요 중에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 시험에 혹은 회계 같은 경우는 거의 재무상태표에 대한 내용으로 모든 단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은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것으로 단원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본변동표나 현금흐름표 이런 것들은 그냥 정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됐죠? 자, 먼저 재무상태표. 아까 했던 말이 또 나옵니다.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이다. 그리고 T계정으로 나타낸다면 차변에는 자산,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T계정 특성상 차변의 합계액과 대변의 합계액은 같기 때문에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는 산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다. 이 말도 가능해진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자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만 요거를 문장으로 만들어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산은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말하고요. 부채 같은 경우는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으며 미래 자원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본에 대한 정의가 좀 더 중요하니까 요거에다가 별표를 쳐놓으시고 요걸 보시겠습니다. 자본은 순자산으로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거는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다. 그 산식에 의해서 나오는 정의입니다. 순자산으로서, 순수한 자산으로서, 그 다음에 기업 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잔여 청구권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등식을 정리해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본 등식,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등식 이렇게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보시는 방법. 먼저 이 식을 적는 방법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자산, 부채, 자본 순서대로 적으시면 돼요. 두 개 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등호가 어디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먼저 자본 등식 같은 경우는 등식 이름 자체가 자본이기 때문에 자본이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등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편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야 자본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T계정 그림을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T계정 그림을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 다음 재무상태표 등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T계정으로 재무상태표를 딱 그렸을 때 차변에 자산이 하나 있었잖아요. 자산. 그렇기 때문에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재무상태표 모양과 똑같이 등식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산표 등식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적어놨습니다. 자본 등식과 재무상태표 등식은 전산회계 2급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여기 시산표 등식 같은 경우가 전산회계 1급 정도의 수준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먼저 등호 왼쪽을 보세요. 왼쪽을 보시면 차변 요소들이 적혀 있어요. 자산, 비용, 이거 차변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등호 오른쪽을 보시면 대변 요소들이 적혀 있어요. 부채, 자본, 수익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플러스라고 되어 있다는 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를 보시면 두 개 기말입니다. 기말. 됐죠? 그 다음에 자본만 기초입니다. 요거가 이제 특징이니까 이 특징을 기억하시면서 요 등식을 한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의 기초적인 내용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뒤로 넘어가서 볼 겁니다. 먼저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내에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 경영성과는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다 라는 기본 산식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우선 T계정으로 나타냈을 때 비용은 차변 쪽이고요. 수익은 대변입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분계를 하실 때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적는다. 그런 것들, 기초적인 내용을 하시기 때문에 차변의 비용, 대변의 수익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의 정의부터 갑니다. 수익의 정의는 기업 실체, 경영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할 현금유입액. 요거는요, 어디서 나오냐면 전산회계 2급에서 이런 거 나옵니다. 1급에서는 당연히 알고 있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 비용. 기업 실체의 경영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금 유출액. 제가 진하게 해놨고 그 다음에 기울여 해놨고 밑줄을 그어놨잖아요. 그 키워드들만 보시라는 거예요. 키워드들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는 당구장 표시에서 수익 빼기 비용은 순이익이다. 위에서 아래로 산식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요 위에서 아래로 산식을 기억하시는 게 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손익계산서를 암기하실 때 베이스가 되는 산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내려가셔서 이론적인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우선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요거가 이제 5개거든요. 그래서 시험 객관식으로 내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하나 다 정의를 알고 있냐 모르냐 뭐 그런 식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 첫 번째, 발생주입니다.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인식할 때 발생주이기 때문에 아직 돈을 안 받았든 미리 줬든 간에 올해 거 따로 인식, 그 다음에 내년 거 따로 인식 했었거든요. 결산을 하게 되는 뭐 근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현주의는 물건을 직접 넘겨줬을 때 혹은 물건을 직접 받았을 때 회계 처리하겠다 뭐 그런 거고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은 오른쪽에 있는 예시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십니다. 물건을 팔았다, 매출액이고요. 그거에 상응하는 대응되는 매출 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총액주의. 회계는 그냥 다 총액주의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오답은 순액주의입니다. 순액법, 순액주의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오답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구분 계산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우리가 그 손익계산서를 암기하시면 맨 위에 매출액부터 해가지고 이익들이 단계별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로 구분 계산의 원칙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은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이 나옵니다. 먼저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 말은 자산, 부채, 자본을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구분하고 이런 것들 다 구분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로 총액주의입니다. 총액주의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뭐 외상매출금 밑에 대손충당금이 붙어있고 장부가액이 표시되고, 혹은 유형자산에 건물이 적혀있고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붙어있고 그 다음에 그거 차감된 장부가액이 적히고 이런 것들이 다 총액주의죠. 그래서 반대말은 순액주의. 순액주의 나오면 오답입니다. 그 다음 1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이면 우리가 유동자산 혹은 유동부채라고 불렀고요. 1년 이후이면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유동성 배열법이죠. 유동성 배열법은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바로 밑에 보면 적혀 있어요.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요 단어 자체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음영 처리를 해놨습니다. 진하게 해놨어요.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순서대로 배열한다 라고 하고 있고요. 유동성이 높다라는 말은 괄호 안에 보시면 환금성, 현금화가 빠른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현금화가 빠른 것을 유동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단독으로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 잉여금 구분의 원칙이라는 거 있는데, 요거는 바로 밑에 있는 재무상태표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는 그 내용을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돼요. 먼저 잉여금 구분의 원칙은 재무상태표에서 대변 아래쪽에 보시면 자본이 있습니다. 자본을 우리가 5가지로 쪼개고 있고요. 그 중에서 자본 잉여금과 이익 잉여금 두 가지가 있죠.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잉여금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본 잉여금은 자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잉여금이고요. 잉여금은 남았다는 뜻이에요, 돈이. 이익 잉여금 같은 경우는 손익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잉여금, 남은 돈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구체적인 내용, 요 그림은 무조건 암기입니다. 시험에서 요 그림 자체를 암기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요 그림은 무조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합격하시려면 암기해야 될 거는 무조건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개정 과목이 나오죠. 개정 과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맨 첫 시간에 기초 개정 과목 한번 암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개정 과목 표를 제가 브로그로 드렸는데, 사실은 요거는 분기 연습하시다 보면 개정 과목이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마무리 단계이시기 때문에 개정 과목이 다 암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는요. 그리고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우리가 분기하실 때 기억이 안 나면 두 글자만 입력하시면 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서 조회하셔가지고 하셔도 개정 과목들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래의 판료소 결합관계입니다.
결합관계를 우리가 그리는 방법이 뭐였냐면 우선 차변에 자산부채 자본 먼저 적고 대변에 자산부채 자본을 적는다. 그리고 밑에다가 보시면 비용은 차변에만 적고 수익은 대변에 적는다. 이렇게 적었고 그 다음에 화살표를 그리자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화살표를 보시면 자산, 지자리는 차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자리에 있으면 위로 화살표 긋고 대변에 있는 자산은 지자리가 아니니까 밑으로 화살표 끄으면 돼요. 그다음 부채도 마찬가지죠. 지자리가 대변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변에 있는 부채에다가 위로 화살표 긋고 그 다음에 차변에 있는 부채는 밑으로 화살표가 되는 거죠. 아래쪽에 있는 수익과 비용을 보시면 비용 지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화살표, 수익도 지자리잖아요. 그래서 위로 화살표를 끄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왜 아래로 화살표가 없느냐 하면 얘네들은 그냥 발생하는 개념이라서 그래요. 증가 감소의 개념이 아니라 얘네들은 그냥 발생하였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차변의 비용, 대변의 수익 하나씩만 적어놨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분계를 하시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개념입니다. 분계를 하실 때 필요한 기초적인 개념이고요. 그 다음 회계 순환 과정입니다. 회계 순환 과정에서 요거는 순서가 2016년도 교재랑 조금 바뀐 거예요. 이게 먼저 회계 순환 과정 그림을 먼저 한번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거래가 발생한 것을 인식한다. 거래 발생. 두 번째는 그거를 분계장에다가 옮겨 적는다. 그 다음 분계장에 옮겨 적은 것을 총 계정 원장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들이 모두 모여있는 원장에다가 전기한다. 옮겨 적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산 절차로 들어간다. 이거거든요. 우선은 요 그림에서 정리하셔야 될 거는요. 분계장과 총 계정 원장 요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느냐? 주요 장부라고 부른다. 요 사실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거래 발생부터 우리가 순서를 했었는데 그럼 거래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상에서 말하는 거래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회계상에서 말하는 거래 첫 번째, 자산 부채의 증감 변화를 체크하세요. 자산 부채 증감 변화. 그 다음 두 번째는 수익 비용의 발생 체크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자본의 증감 변화 체크하시고. 이게 거래의 판료소에 있는 요소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분계가 되려면 차변이든 대변이든 간에 거래의 판료소 요소 중에서 하나씩만 나와라. 그러면 거래로 인정해 주겠다. 뭐 그런 식이고요. 근데 우리가 시험 목적에서는 거래가 아닌 예를 기억하시는 게 좀 더 빠릅니다. 자, 그래서 거래가 아닌 예, 채용, 주문, 계약, 요건 그냥 객관식으로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채용, 주문, 계약. 그 다음에 거래인 예, 우리가 봤을 때 거래 아닌 것 같은데 거래인 예, 화재, 도난, 분실. 화재, 도난, 분실. 요거는 자산이 화재나 도난이나 분실로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거래라고 한다는 거예요, 회계에서. 자, 그 다음에 이론적인 부분, 거래 종류,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인데 요거는 최근 들어서 시험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요장부 보조원장이 나왔는데 요거는 전산회계 2급에서 나왔었어요, 최근에. 예전 같았으면 전산회계 2급에서는요 보조장부만 외우면 됐어요. 그래서 분계장, 총계정원장 외워라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보조원장이라는 것과 보조기입장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보조원장들이에요. 주요장부는 1차적으로 기억하셔야 되고요. 2차적으로 보조원장을 좀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징은요, 옆에 보시면 일단 상품 재고장 말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부터 볼게요. 매출처 원장에 원 동그라미 치시고, 매입처 원장에 원 동그라미 치시고, 가지급 원장에 원 동그라미 치시고, 전도급 원장에 원 동그라미 치시면 보조 원장에는 다 원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를 더 기억하시면 될 게 상품 재고장, 요 정도만 이제 기억하시면 다 보조 원장이로구나,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요장부 보조원장 구분하는 게 전산회계 2급 수준이라고 하면 이제 전산회계 1급 수준에서는요 결산 절차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시면 결산 절차는 예비 절차, 본 절차, 보고서 작성으로 나눌 수가 있다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요 우선 예비 절차에서는 시산표 요거 체크해 두고요. 시산표 작성하는 게 예비 절차구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본 절차 같은 경우는 마감이라는 단어들을 찾아가지고 다 체크하시고, 마감.
그 다음 보고서 작성은 재무제표 작성이라고 돼 있죠. 근데 사실은 재무제표가 5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5가지를 다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요. 자, 요건데 이제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 밑에 당구장 표시 있는 거 2개 있죠. 그게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보기들입니다. 첫 번째 시산표 등식. 이거 자체가 시험에 보기로 나온 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시험에 나왔던 것들은 회계 순환 과정 해가지고 전체적인 것들을 그냥 쫙 풀었었던 거. 그 밑에 있는 게 풀세트 버전이에요. 읽어보시면 거래를 식별한다. 그리고 분계장에다가 분계를 한다.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에다가 전기를 하고 그 다음 결산 절차에 들어간다. 결산 절차는 수정 전 시산표를 먼저 작성한다. 시산표라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들을 하나의 표로서 일목요연하게 한 번에 보는 표를 말하고요. 차변의 합계액과 대변의 합계액이 같은지 틀린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류 검증할 때 많이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류가 만약에 발생했거나 기말에 수정해야 될 분계가 있다면 기말 수정 분계를 하고 수정 후 시산표라는 것을 한 번 더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감을 하는데요. 마감의 순서가 또 중요해요. 먼저 수익 비용을 먼저 손익계산서를 마감하셔야 되고요. 그걸 마감하다 보면 집합손익계정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걸 마감해야 되고요. 마무리로 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당기순이익 발생한 거 재무상태표에 넣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자산부채 자본 계정의 마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상과 이연, 요거가 시험에 나오는 건데요. 우선 요거는 시험 문제 풀 수 있는 방법만 알려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우선 예상은 미로 시작하는 계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연은 선으로 시작하는 계정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사실 시험에서는 예상이라는 단어랑 그 다음에 발생이라는 단어를 같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 이연선을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연선을 암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가? 그럼 이제 옆에 있는 계정을 같이 보시면서 해볼게요. 자, 선급비용을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비용의 이연을 나타내는 계정은 뭐냐? 다시 비용의 이연을 나타내는 계정은 뭐냐?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떠올리셔야 되냐? 이연은 선이다 하시고 선자로 시작되는 비용이 뭐가 있을까를 떠올리시라는 겁니다. 자, 선자, 그 다음에 보세요. 선급 비용, 이게 생긴 꼴을 보셔야 돼요. 선급, 밑에 비읍으로 끝나면 옆에 비용, 비읍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라는 거예요. 선수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수, 수로 끝나면 수로 시작합니다. 수익,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응용을 해볼게요. 수익의 이연은 뭐냐? 라고 한다면 선수 수익이다 라고 대답하실 정도로만 학습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위에 있는 예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용의 예상은 뭐냐? 라고 한다면 미지급, 비읍으로 끝나잖아요. 비용, 미지급 비용이다. 그러면 수익의 예상은 뭐냐? 라고 한다면 미수, 수로 끝나잖아요. 수익. 이런 식으로 조합하시라는 거예요. 조합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그 그림이 하나 있는데 차변에는 선급, 미수가 있고 대변에는 선수, 미지급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리를 한번 기억을 하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변 자리에 있는 얘네들은 자산이고요. 대변 자리에 있는 얘네들은 부채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기억하실 때 팁을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뭐냐면 차변에는요 보통 급자가 들어가는 계정들이 많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선금만 적혀 있지만 가지급, 금 그것도 차변 계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부가세를 하셨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계정도 차변 계정이었습니다. 됐죠? 그리고 대변 계정 중에서는 숫자가 들어가는 게 뭐가 있었냐면 선수금, 그 다음에 가수금이 있었고 예수금이 있었고 부가세 예수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 수로 암기하시되 차변에는 급, 대변에는 수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미지급금과 미수는 반대로 움직인다고 했죠. 요거의 이유는 미자로 시작된다. 이건 미쳐가지고 그냥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기억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은 필수 계산 문제입니다. 이 필수 계산 문제는 우리가 왜 해야 되냐면 전산회계 2급에서는요 요거 무조건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고요. 전산회계 1급 시험을 낼 때는 너 2급 정도의 수준을 공부하고 왔지? 그럼 요건 당연히 알겠네? 하고 그 다음 단계 문제를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티 계정이 두 개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먼저 왼쪽에 있는 티 계정은 기초 재무상태표라고 하고, 요거는 1월 1일에 자산, 부채, 자본의 현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재무상태표는 기말 재무상태표라고 해서 12월 31일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재무상태표니까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기초자본과 기말자본 사이에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요. 기초자본이 있고요. 거기다가 수익을 더하고 비용을 빼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당기순이익을 더하면 기말자본이 된다. 요걸 아셔야 돼요. 다시 기초자본에다가 수익을 더하고 비용을 빼면, 그러니까 총수익 빼기 총비용은 다른 말로 하면 당기순이익이거든요. 요거를 더하는 거겠죠. 더하면 기말자본이 된다라는 거. 요 산식을 아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자본의 변화를 주는 요소들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추가 출자액이라고 해서 중간에 투자를 더 받는 겁니다. 그럼 자본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자본에다가 추가 출자액을 더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인출금을 뺀다라고 돼 있죠. 요거는 회사 돈을 사장님이 개인적 용도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에서 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하면 기말 자본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산 문제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추가이론입니다. 추가이론. 우선 우리 시험에는 추가이론 요거 1급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씩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이라고 해서 밑에 있는 세 가지 문장들이 다 시험에 나왔던 문장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넣은 거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라고 되어 있죠. 경영진 체크하시고 오답은 회계 담당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사장이 져야죠. 지금 삼성전자도 우리 사장님들께서 막 책임을 지고 있죠. 책임을 그래 져야 되고, 두 번째, 전기 재무제표의 모든 계량 정보를 단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비교 가능성인데,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재무상태표를 한번 클릭해서 우리가 조회할 때 클릭해서 보시면 항상 왼쪽에는 단기 내용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전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교 가능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무제표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이해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봤을 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막 복잡하게 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회계의 질적 특성입니다. 요거는 뭐냐, 회계 정보는 다음과 같은 질적인 특성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암기하시는 법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목, 예, 피, 적, 신, 표, 검증으로 일단 암기를 하자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목적적 합성과 신뢰성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뭐라 불렀냐면 얘네들 둘이를 합쳐서 주요 질적 특성이라고 했어요. 이거 자체가 시험에 나왔어요. 다음 중 주요 질적 특성인 걸로 묶은 것은 이래가지고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자체가 보기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 시험에 낼 수 있는 게 목적 적합성의 하위 요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낼 수가 있고요. 혹은 신뢰성과 관계없는 것은 이라고 낼 수도 있고요. 좀 더 어렵게 낸다면 다른 말 안하고 그냥 다음 중 다른 성질의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이제 모계피적 심표 검증을 잘 암기하고 계시다면 서로 어디가 다른지 아실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얘네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뭐 세부적으로 아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요새는 시험에서 조금씩 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문제를 푸시면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회계의 기본 가정. 회계는요, 다음을 기본적으로 가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 암기하시는 법은 그냥 기계기, 요거 시험 문제로 그대로 나왔었어요. 뭐냐면 기업 실체, 계속기업 기간별 보고 자체가 보기 하나씩 나왔고 나머지는 다른 보기가 나왔었다고요. 그래서 그게 오답이었던 거죠. 그게 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계기로 해서 그냥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실체, 요건 이제 기업을 하나의 법적인 실체, 법적 실체 체크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계속기업, 회사는 안 망한다는 거예요. 회사는 안 망한다. 세 번째, 기간별 보고, 요건 이제 기말 결산을 하고 1년마다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근거가 되는 과정. 지금 여기 써있는 요 문장들은 전부 다 실제 시험 때 나왔던 보기예요. 다른 것들 제가 거의 안 넣었어요. 실제 시험에 나왔던 보기들만 위주로 해가지고 넣은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재무상태표에
요소들 그 카테고리별로 하나씩 심층적으로 들어갑니다. 요걸 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재무상태표에 있는 그 그림이 있었죠. 6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그 그림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시고 그거에 있는 것들 6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그 그림에서 당좌자산부터 해가지고 하나씩 챕터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먼저 당좌자산. 우선 당좌자산의 정의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유동자산이면서 이 말은 이제 1년 이내의 자산이면서 재고자산이 아닌 것 그럼 전부 다 당좌자산이다. 우선 요거 하나 아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당좌자산 안에는 지금 보시는 5가지, 뭐 4가지죠. 4가지는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투자 자산, 매출 채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쪼개봅니다. 첫 번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란 단어는 그거는 이제 3가지 요소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밑에 보시면 현금, 그리고 예금, 현금성 자산 요 3가지를 합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키워드로 옆에다가 3개월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건 이제 현금성 자산 때문에 적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현금, 그 다음에 예금, 현금성 자산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금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화나 지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돈입니다. 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기압 수표, 타임 발행 당좌 수표, 배당금 지급 통지표. 우선은요, 수표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통지표 동그라미 치시고요. 우편환 증서에서는 환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환. 자, 그 다음에 예금에는 당좌예금, 보통예금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현금성 자산에는요, 취득 당시, 취득이란 단어 체크하시고, 취득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결산일, 현재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취득 당시. 그 다음에 3개월 동그라미 치시고. 자, 특히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오답이겠죠. 오답은 우표, 수입인지, 선일자수표가 오답으로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다음 현금가 부족을 볼게요. 현금가 부족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키워드가 임시계정이다라는 거. 현금가 부족은 임시계정이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 시험에 주로 나오는 대표적인 임시계정들을 또 한번 정리합니다. 지금 보신 현금가 부족, 그 다음에 가지급금, 가수금, 그 다음 인출금까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임시계정입니다. 현금가 부족, 가지급금, 가수금, 그 다음에 인출금까지. 임시계정이라는 것은 결산일에 다 제거해야 됩니다. 있던 것들 다 사라지게 해야 되고 그 말은 표시될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도 대체가 되겠죠. 자, 그럼 현금가 부족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현금가 부족 정의. 장부상의 현금과 장부 동그라미, 실제로 가지고 있는 현금의 실제 동그라미, 현금의 차이가 발생을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 원인을 알 수 없다. 왜 다른지 알 수가 없다. 자, 그럼 회계 처리 봅니다. 회계 처리는 케이스 1만 보겠습니다. 케이스 1, 실제가 장부보다 클 때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보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1번. 발견 시점은요, 1월 1일부터 12월 말 30일까지. 그러니까 결산일 말고 나머지 날짜예요. 실제는 100이었고 장부는 80이었습니다. 이 말은 장부에 금액이 좀 적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계. 우선은요, 실제가 장부보다 크거든요. 근데 원인을 알 수 없다라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인지하고 가셔야 돼요. 자, 분계. 장부가 지금 20만큼 적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차변에 현금 20 적었고, 대변에다가는 보통 그 원인을 적으면 되지만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현금가 부족 20이라고 적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그 원인을 만약에 확인을 했다면 차변에 현금가 부족을 적어서 이미 기록되어 있던 거 제거를 했고요. 대변에다가 그 원인인 이자 수익이나 뭐 다른 원인들을 적은 겁니다. 근데 이제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 1번에서 3번으로 가는 거예요. 1번에서 2번으로 못 가고 1번에서 3번으로 가는 거예요. 원인 못 밝혔어요. 자, 원인 불명. 이거는 결산일 12월 말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이란 뜻입니다.
자, 차변에 현금가부족이 적혀있죠? 이건 이제 제거시킨 겁니다. 대변에 적혀있던 현금가부족을 차변에 적음으로써 제거시킨 겁니다. 그리고 대변에다가는 자비익 처리했습니다. 됐죠? 요걸 한 번씩 헷갈리더라고요. 기말에는 현금가부족 못 생긴다고 했는데 왜 이 분기에서는 기말에 차변에 현금가부족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거는 발생된 거가 아니고 증가된 게 아니라 있던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긴 게 아닙니다. 그걸 잘 구분하십시오. 자, 그럼 네 번째, 이건 완전 독립적인 부분. 아예 실제와 장부가 다른 사실을요, 12월 31일에 발견했습니다. 자, 그럼 분기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로는 장부가 적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차변에다가 현금 적었어요, 20이라고. 근데 대변에다가는 현금가부족 못 적습니다. 왜냐하면 결산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결산일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자비익 처리합니다. 됐죠? 이게 이제 현금가부족과 관련된 분계고요. 요거는 이론 시험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 전표 분계에서도 나오고, 결산의 분계에서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 단기투자자산. 우선 단기투자자산 같은 경우는 앞에 단기라는 글자 한번 주목하시면 되겠고, 취득 후 혹은 보고 기간 말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들을 말하고요. 보통은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등을 뜻합니다. 이건 뭐 그냥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이 있습니다. 1년 이내 전부 다 단기라는 단어는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단기라는 단어가 보이면 1년 이내 유동, 그냥 짝지으시면 돼요. 1년 이내 유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유가증권 보시면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이 있습니다. 자, 유가증권은 항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단기매매증권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으로 당좌 자산이면서 유동자산입니다. 근데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은요, 얘네들 기본적으로 투자자산이거든요. 근데 당좌자산이 되는 혹은 유동자산이 되는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1년 이내에 처분하게 된다면, 1년 이내에 만기가 된다면, 그럼 얘네들은 당좌자산 혹은 유동자산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입력하실 때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을 조회해보시면 계정 과목이 두 개가 뜹니다. 하나는 당좌자산 안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투자자산 안에 있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기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달라진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매출채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채권. 지금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당좌자산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을 뜻하고, 그 다음에 1번 밑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상품, 제품, 원재료 등을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그 다음 받으러옴, 재고자산을 어음을 받고 판매했다. 중요한 건 밑에 있는 CF입니다. CF. 그러면 이 재고자산 이외를 외상으로 팔았다면 미수금이라고요. 혹은 어음을 받아도 받으러옴으로 하면 안되고 미수금입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에 재고자산을 팔았다라고 했잖아요. 재고자산을 파는 걸 뭐라고 하냐면 상거래라고 합니다. 상거래, 물건을 사고 파는 걸 상거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고자산 이외, 이거는 상거래 이외의 거래라는 거예요. 상거래 이외의 거래다.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대손충당금. 얘도 이론 문제, 그 다음에 일반 전표 분계 문제, 기말 분계 문제로 나옵니다. 자, 대손충당금은 무엇이냐? 기말에 매출채권 등을 보았더니 횟수불능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미리 대손충당금으로 설정을 해놓고 있겠다 이거거든요. 회계는 극히 위험회피적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미리. 자, 먼저 CF라고 해서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 미수금, 대여금, 지금 총 4가지가 있죠. 자산이. 이 4가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자산이라고 합니다. 다시, 외상매출금, 받으러옴, 미수금, 대여금이라고 적혀있고요. 이 4가지를 뭐라고 부르냐?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자산이다 라고 부릅니다. 특징이 뭐냐면 위에 있는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 같은 경우는 상거래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상거래와 관련됐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미수금과 대여금은 상거래와 관련이 없습니다. 상거래 이외의 거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제 분계를 하실 때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차변에 생기는 대손삼각비라는 것이 있는데 계정 과목이 달라진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온 같은 경우는 차변에 대손상각 B라고 해서 판관비에 소속된 비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미수금과 대여금 같은 경우는 영업 외 비용에 소속이 된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계정. 이걸 쓴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그럼 보시고 그 다음 보충법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략하게 좀 빨리 할게요. 저번에 한번 했으니까. 자, 보충법 요거는 분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나타낸 겁니다. 첫 번째, 1차년도 말 사업을 시작했고요. 횟수 불능 예상 1000입니다. 그래서 분계를 차변 대손상각비 대변 대손충당금 1000이라고 적었고요. 옆에다가는 여러분들 대손충당금 1000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2차년도 중 횟수 불능이 실제로 발생했다. 그러면 대손충당금이라는 주머니를 먼저 보는 거지. 1000이 남아있네. 그 중에서 500을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변에 대손충당금 500 적고요. 대변에다가는 매출채권을 적었습니다. 옆에 대손충당금 잔액은 500이 남았다 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현재 대손충당금 잔액 500입니다. 자, 2000년도 말이 됐고 횟수 불능 예상 1200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머니에는요 500이 남아있는 상태고 1200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계는 차변 대손상각비 700만 더 추가하면 됩니다. 이걸 추가 설정한다, 추가 계산한다 라고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옆에 대손충당금 잔액을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1200입니다. 700을 추가했습니다. 500이 있었는데 700을 추가했기 때문에 옆에는 1200이 되면 되겠죠. 대손충당금 잔액이요. 자, 그다음 3차년도 중에 횟수 불능 발생했습니다. 충당금, 대손충당금 주머니에는 1200밖에 안 남아있는데 1500이나 못 받게 됐거든요. 우선 1200을 먼저 뺐습니다. 차변에 대손충당금 1200. 나머지 모자란 부분 300에 대해서는 대손상각 B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대변은 매출채권이 되고. 자, 잔액은 대손충당금 잔액은 빵원입니다. 제로. 이제 동그라미 5번 보겠습니다. 횟수 불능 예상 해가지고 2000이다. 대손상각비 20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주머니에 돈 한 푼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2000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2000을 추가한 거죠. 2000씩. 자, 그럼 4000년도 보시면 횟수 불능 발생이 500이 발생했습니다. 횟수 불능 발생 500. 그럼 대손충당금 500 없앴고 매출채권 500 없앴고 옆에 대손충당금 잔액 1500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지금 현재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1500입니다. 그 상황에서 횟수 불능 예상액을 보시면 1000원이거든요. 회계는요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그래서 1500이나 들어있는데 우리 1000으로 맞춰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500은 없애자, 빼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대손충당금 500을 적었고 대변에는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500을 적은 것입니다. 됐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은요.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은 판관비 계정입니다. 판관비 계정이다. 요거까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재고자산으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재고자산, 유형자산 뭐 이런 거 할 건데 최소 한 문제씩 무조건 나옵니다. 재고자산에서도 한 문제 무조건 나오고 유형자산 이런 거에서도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니까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을 짚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먼저 재고자산에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는 개념이나 종류를 알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고 보통은 이런 거는 2급에서 좀 나오지만 1급에서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의,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한다. 이거는 상품이나 제품을 뜻하고요. 상품이나 제품을 뜻하고요. 생산 과정에 있는 거는 제공품을 뜻하고요. 제공품. 그 다음에 이런 자산 또는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 그 말 그대로죠. 원재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목이란 말은 이제 재고자산의 종류를 뜻하는데요. 종류로는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요까지가 방금 위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그 다음은 저장품, 반제품, 미착품이 있다. 구분하시는 방법은 다 품이라는 단어로 끝난다. 전부 다 품이라는 글자로 끝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품이라는 글자로 끝나는 것 중에서 오답들이 있다. 오답을 외우면 됩니다. 시험 때는요. 비품과 소모품이 있다. 우선 비품은요. 유형자산. 자, 그 다음에 소모품은요. 당좌자산입니다. 소모품은 당좌자산입니다. 이게 이제 정의고 두 번째 포인트.
재고자산과 관련된 계산 문제입니다. 요거는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하실 원가 회계랑 매우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재고자산의 흐름. 요 그림이 보이시죠? T계정이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T계정 보시면 기초, 기말이 있고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에 기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말은 항상 반대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아래쪽에 차변 아래쪽에 보시면 순매입액이라는 게 있는데 그 순매입액은 그 별표 밑에 산식을 한번 보시면 총 매입액에다가 매입운임과 매입수수료를 더하고 그 다음에 매입 할인,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등을 뺀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더하는 거는 매입 부대 비용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빼는 거는 차감 항목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 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변에서 기말을 빼면 매출원가가 나오는데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재고자산 T계정에서 기초랑 차변에 있는 거 보세요. 기초랑 순매입액을 두 개를 더하면 뭐라 부르냐면 판매 가능 금액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 계산 문제로도 나옵니다. 판매 가능 금액 이렇게 불러요. 판매 가능 금액 그렇게 체크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대변에 보시면 매출 원가가 있는데 걔는요 어디랑 관련이 깊으냐면 오른쪽에 있는 손익계산서로 바로 넘어간다는 거죠. 숫자가 그대로 넘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그림들은요 암기하시기 바라고 순매입액과 순매출액의 차이점이 있는데 뭐냐면 순매입액 같은 경우는 매입할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더했지만요 순매출액 같은 경우는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처리하냐면 밑에 있는 판관비에다가 넣어가지고 처리하는 겁니다. 따로 뭐 달라요 그게. 이건 분기하실 때도 달랐던 부분입니다. 분기하실 때도 달랐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림은 꼭 암기하셔야 계산 문제를 푸실 수 있다. 그 다음 재고자산의 평가를 갑니다. 재고자산의 평가는 기말 재고자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말 재고자산을 12월 31일날 올바르게 평가하는 방법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말 재고.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P 단가와 Q 수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개가 곱해지면 재고자산 금액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이 P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이동평균, 총평균, 후입선출법, 그리고 기타 소매제고법이 있다라는 거. 요거는 종류를 아셔야 됩니다. 요거 자체가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량 결정 방법에는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까지 있습니다. 자, 단가 결정 방법이 한 5개 넘잖아요. 그럼 보기를 만들기 매우 좋고요. 뭐랑 섞어서 내냐면 밑에 보시면 감가상각 방법이 오답으로 나오면 되어있죠. 정액법, 정률법, 연속해법, 생산자비법 얘를 섞어요. 얘를 섞어서 내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단가 결정 방법의 특징은 전산세무국에서 나왔거든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뭐 넘어가면 되는데 하나만 알려드리자면 뭐냐면요. 그 개별법부터 보시면 원가의 흐름과 실물의 흐름이란 말 있죠. 이게 뭐냐면 원가의 흐름은요 장부예요. 장부. 실물의 흐름은요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장부에 적혀있는 거랑 실제로 흐르는 거랑 똑같다는 게 개별법.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부터는 그냥 원가의 흐름은 장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읽어보세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들을 비교하는 게 있어요. 단가 결정 방법 비교. 자, 요거는 요 그림을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림 암기하는 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가 결정 방법을 선입선출법부터 적는데요. 얘네들은 가나다 순으로 적혀 있어요. 선입선출법 시옷, 이동평균법 이응, 총평균법 치읓, 후입선출법 히읗입니다. 가나다 순 적고요. 그 다음 맨 처음에 기말 재고를 먼저 적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말 재고를 먼저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부등호를 어떻게 적느냐. 기말 재고 같은 경우는 기역자가 왼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등호를 다 왼쪽으로 쫙쫙쫙쫙 벌리면 돼요. 됐죠? 그러고 이제 매출원가는요. 기말 재고랑 항상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부등호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당기순이익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사실은 요거는 이제 매출 총이익 여러분 매출 총이익 같은 경우는 매출 원가랑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매출 총이익이 이익이거든요. 요 이익은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다 같이 움직여요. 그래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익은 자본에 영향을 미치니까 또 같이 움직이고 그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옆에다가 법인세 비용도 하나 적어주시고, 그러니까 다 부등호 방향은 동일합니다. 당기순이익, 매출총이익, 뭐 법인세 비용, 자본 다 부등호 방향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무슨 말이냐면, 요 문제가 나올 때 기본적으로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가정이거든요. 그럴 때는 지금 괄호 말고 그냥 일반 부등호를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물가가 하락한다라는 가정이 있으면 괄호 안에 있는 부등호로 다 반대로 바뀐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전산회계에서는 물가 하락 가정 안 나왔거든요. 물가 상승 가정만 나왔습니다. 근데 전산세무 2급 같은 경우는 물가 하락 가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들을 넣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재고자산 추가정리를 보시면, 자, 요거는 그림을 잠깐 보시면 재고자산 추가정리, 재고자산이 이제 하락을 합니다. 뭐가 하락되느냐, 먼저 P 단가 하락. 요거는 이제 하나의 단가가 하락하는데, 그거를 뭐라 부르냐면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처리하고, 분계는 밑에처럼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라는 것은 매출 원가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 수량감소를 보시면, 수량감소하면 감모손실이라고 부르거든요. 감모손실. 요거는 정상감모, 비정상감모가 있습니다. 정상감모는 보통 요 정도는 감소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매출원가에 넣어줘도 되겠네. 물건 팔면서 생긴 거 다 보면 되겠네. 근데 비정상감모는 그걸 넘어선 거지. 정상감모를 넘어선 거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란 거지. 그런 거는 야, 이거 물건 판 걸로 볼 수 없어. 그냥 영업과 관련 없는 영업의 비용에다가 가산해라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잠깐만 한 5분 정도만 쉬다가 하겠습니다.